자, 교재 110쪽 토지거래 허가제를 보겠습니다. 공법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부분은 허가구역을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죠. 그럼 지정권자가 어떻게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만약에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요. 그래서 2개 이상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이면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가볍게 이해 두시고.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가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시도의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 공고가 나가요. 지정이 되면 지첩시 이제 공고를 해주는데, 이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들이 이제 공고하는 거죠. 당연히 지정권자가 공고를 하고요. 이때 공고하는 내용은 지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인지, 그다음에 그 대상 토지가 뭔지,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을 공고해주고요. 허가가 필요 없는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우리 과목이 두 문제가 지금 이 신청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정답 처리 없음이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모두 이 신청이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지형도를 축척인데 축적이라고 이제 내는 바람에 이게 그 시험장별로 이거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모두 정답 처리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형도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공고합니다. 그럼 이제 공고했잖아요. 지첩시 이제 또 시군구청장한테도 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한테,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줘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언제나 통지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자는 허가권자예요. 토지거래 허가권자.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는 지첩시 등기소장한테 이자가 통지해줘요. 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주냐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이전 늦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이제 통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와 동시에 다시 이제 공고를 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이때는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도 하게 해줘요. 이 지역으로 묻겠다 하고 그래서 이때는 15일간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효력 발생은 지정 공고예요. 시군구청장이 공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공고를 이제 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만약에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잖아요.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이 제일 잘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 전에 재지정할 때는 이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허가구역 해제를 하거나 축소하잖아요. 이때는 이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데 그때도 주의할 점은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만 일단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인데 허가구역을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여야 돼요. 이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예약과 지상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 및 예약이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가를 수반하는 계약이 돼요. 그럼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원래 소유권이거든요. 그럼 소유권 유상계약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이 들어갔다는 게 아주 특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의 그저 지상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민법의 탄력을 받으면 금방 이해를 해버리는데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이 있어요. 견고한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있죠. 이건 최단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최단 존속 기간 때문에 매매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상권을 규제 대상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허가구역 내 토지로서 일정 면적을 초과했다. 지상권 계약도 유상계약, 지료가 있는 거라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조금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의 유상계약 및 이해약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물변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습관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매매, 교환, 징여 세 가지하고 상속, 판결, 경매 이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매매, 교환은 당연히 유상계약이니까 토지거래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징여는 무상계약이죠. 그럼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상속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경매는 토지거래가를 면제해요. 이건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판결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은 참고로요, 규제 대상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고 칠까봐. 그러니까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한 거예요. 허가를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갑이 일부러 법정에 2번 출석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의제 자백돼요. 자백을 한 것은 의제돼요. 그래갖고 이전 늦게 해주라고 바로 패소 판결 나갑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짜고 치는 것 때문에 규제 대상에 피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대상이 아니죠. 매매만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판결로 취득해도, 농지를 판결로 취득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판결로 취득해도, 거민, 판결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는 이 정도로 이제 감을 잡아 두시는데, 이때 일정 면적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죠. 이게 기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면적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 면적은 지금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나눠서 정해져 있는데, 이 면적 이하로 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면적을 초과해야 돼요. 지역별로.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은 여러분들이 주상공록 알고 있죠?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 필요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이고 미지형지역은 90이에요. 그러면 660제곱미터라면 평으로 한 사람 이거 200평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는 곱하기 0.3025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0.3을 곱하면 평으로 환산되는데 660제곱미터라면 200평이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적어지죠. 그러면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20을 빼면 180이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중심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반을 딱 접잖아요. 그럼 상업지역은 녹지지역과 만나고 주거지역은 미지형지역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상업지역의 절반이죠. 반 접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미지형지역과 만나죠. 90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숫자를 기억을 하는데 요게 개정 입법 예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참고해 두세요. 일단은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은 250 이하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라면 조금 크게 거래하니까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받을 거예요. 임야는 대규모로 거래되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 밖은 배수로 가고 있죠. 배수. 그러니까 250, 500, 1000으로 이제 기억하면 돼요. 숫자는. 그래서 이렇게 요 면적 이하로 온다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허가구역 지정하는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가요. 이 기준 면적이 이거거든요. 최소화시킬 때는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기준 면적을. 최대화시킬 때는 3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까지 내려간다면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받아라. 또 거꾸로 올린다면 3배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300%. 주거지역은 5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걸 허가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준 면적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범위 내에서
10%, 300% 범위에서 조정 면적을 이제 정할 수 있어요. 기준 면적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개정하겠다는 이유가 지금 최소화 시키더라도 주거 지역이면 18이죠. 근데요, 우리 수도권 일부 지역에 소형 아파트인데 건물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대지권이 있죠. 대지권이 면적이 15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거래 금액이 10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허가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15제곱미터 하면 대상 아니잖아요, 무조건. 주거지역이 최소화 시키더라도 18까지니까. 18제곱미터 이하로 왔으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거래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허가 대상으로 잡겠다 해가지고 이 면적을 줄이겠다 이거예요. 조정을 하겠다. 그래갖고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일단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기준 면적 이 정도 감 잡고요. 나머지 거기 뭐 계속적 거래, 그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분할 거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차츰차츰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허가 의무를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이란 말 나와 있죠. 112쪽에.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 체결했다. 이 계약 무효예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건 들어봤죠?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이제 형사처벌도 받는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에 대한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허가 기준이 있는데 교재 내용하고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요, 실수요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돼요. 계획에 적합성이 있어야 돼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주민의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생태계 보존에도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면적도 적정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실수요성이 있을 것, 도시군 계획에 맞을 것, 그 다음에 면적도 적정해야 된다. 그럼 면적의 적정성이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주용 주택용지로 취득하려는데 주택용지라면 한 200평, 300평이면 될까요? 너무 큰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전원주택은 2, 300평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고, 근데 3,000평 취득하겠대요, 주택용지로.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면적도 적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 실수요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교재 이 부분이 지금 표로 정리돼 가지고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실수요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노후 대비로 노후에 살 것이다, 여기서. 그래갖고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편익시설로 이용한다. 그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쓰겠다. 또는 뭐 편익시설, 이런 시설로 쓰겠다. 그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안에서 내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임업,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다. 가능합니다. 실수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다.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농지 외 토지인데 이걸 수용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용당해가지고 그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한다. 그럼 이때도 실수요성이 있습니다.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 토지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해서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내가 취득한다. 그럼 역시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현상보존 목적이라는 게, 저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 땅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 같은 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사용수익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 토지를 내가 쓰고자 합니다. 쓰는데 유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이 이쪽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이쪽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겁니다.
그럼 내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토지를 사용을 위해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이때는 여기를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게 현상 보존 목적이라면 도로 개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허가권 토지를 취득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두 음자를 따갖고 모두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이용 의무 기간을 지금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용 의무 기간은 우리 교재 뒤에 있어요. 거기 그저 교재 115쪽에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미리 한번 보실래요? 다 2년이죠. 근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할 때는 몇 년 쓰라고요? 4년. 사업이니까 4자니까 4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현상보존 목적이다. 도로 개설한다. 5년은 써야 되죠. 임대사업용으로 취득한다. 5년은 써야 됩니다. 나머지 몇 년? 농업, 거주용 주택농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모두 2년 정도만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나중에 두 음자 따서 암기를 할 거고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이해해 두세요.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손님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러 왔어요. 그러면 면적 기준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게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목적 물어봐야 되죠.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죠. 그럼 허가 신청 처리 절차가 지금 나오고 있죠. 교재 114쪽에. 그럼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목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물론 우리 그 허가 신청 처리 절차 그림이요. 역시 세로로 돼 있는데 옆으로 눕히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이건 공동 신청해야 돼요. 이때 개공은 허가 신청 의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당사자 공동 신청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서 들어와야 돼요. 이 정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요. 지체 없이 조사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촬영하여 그 토지를 이제 촬영하여 보관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가증 내주거나 불허가 나가거나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건 며칠 내하게 돼 있냐면 15일이에요.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선매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사실을 15일 내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15일 내 허가 불허가 통지,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이 15일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해해 두시고 며칠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줘야 된다고요? 15일. 이건 외국인 취득 허가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준다. 그럼 여기 선매 진행 중인 사실을 통지한다고 했죠. 그럼 선매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선매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먼저 선자예요. 먼저 산다는 뜻이죠. 이거 살매. 그러니까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만약에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사겠다고 시군구청장하고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이자에게 협의 중이었어요. 선매하겠다고. 그랬으면 허가 신청 근데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이 있다면 통지를 15일 내에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거기 이제 표에 다 있으니까요. 바로 설명드립니다. 허가증 나갔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가 이거 게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증 나간 토지가 농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 안에 토지가 농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죠 지금.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의지한다는 얘기죠.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 받으면 거민도 의제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어디 있냐면요. 지금 교재 맨 뒤에 있어요. 거기 117쪽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의제와 거민 의제란 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허가증이 나가면 농취증 의제, 거민도 의제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번엔 불허가 나갔어요.
불허가 나가면 허가 신청 들어갔는데 나 이거 토지 팔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가 불허가 맞아버린 거예요. 불허가 통지해버리면 나 이 토지 필요 없거든? 니 사라 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말씀 더 드리고 다음 순한테 더 말씀드리고 그래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달 내야 되냐? 1월 내. 그럼 토지공사 등으로 하여금 이제 매수를 하게 할 수 있는데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 토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니 사라. 그럴 수 있는데 몇 달 내야 된다고요? 1월 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증이 나갔든 불허가 통지가 됐든 1월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는데 허가증 받아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거는 계약이 깨졌거든? 그러니까 이거 허가를 필요 없다 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월 내에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절차 1월을 기억해 두시고요. 매수 청구, 이의신청 모두 1월입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교재 선매제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114쪽에 맨 밑에. 내용이 좀 어렵죠? 차츰차츰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선매인데 먼저 산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쓸 토지였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였어요. 그러면 토지공사 등이 선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매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 매수죠. 공익사업용 쓰겠다. 이게 강제 매수인 수용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수용하고 반대죠. 수용은 강제 매수죠. 선매는 협의 매수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림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허가 신청 들어갔잖아요. 근데 선매가 토지공사에서 하겠다고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15일 내에 선매 진행 사실 통지하라고 그랬죠. 이런 사실이 없다면 한 달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 줘야 돼요. 토지공사든 수자원공사든 원자력공사든 선매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선매자로 토지공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15일 내에 협의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달 내에 선매 완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이렇게 이제 기억할 건데 한 달 내에 선매를 지정이 되면 완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매 가격은 이제 감정가 기준이고요. 선매가 불성립했잖아요. 그럼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가격이 맞아야 선매하겠죠. 그러니까 선매가 불성립한 지첩시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은 말씀드렸죠. 이미 2년, 4년, 5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행명령이 떨어지는데 시군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하게 돼 있어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행명령 떨어집니다.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 떨어지고 여기에 불응하잖아. 이 명령에.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나가요. 이때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액의 최고 10%예요. 최고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할 건데 어쨌든 최고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떨어집니다. 이행강제금 지금 우리 쪽으로 이 토지거래가제가 28회 때 넘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28회 때 이게 넘어오면서 다섯 번을 시험을 치렀잖아요. 28, 29, 30, 31, 32. 5번 보는 동안 3번이나 냈어요. 이걸.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난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최고 10% 범위 내에서 나간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상세히 써 있어요. 지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일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저 117쪽에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는 다 봤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벌칙이 지금 있는데 요거는 그냥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외국인 취득 신고 과태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츰 암기하면 돼요. 근데 이때 거기 그저 119쪽에 과태료 부과 사실 통보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있죠. 이 부분이 있는데 감만 자꾸 가죠. 이게 자료가 이거 지금 119쪽에 과태료의 부과사실 통보 있죠. 거기 니은번 우리 등록관청이 있고 신고관청이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유지 시군구청의 등록관청인데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으로 개공한테 과태료를 때렸잖아요. 개공한테. 그럼 신고관청은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며칠 내? 10일 내. 이거 원래 왜 그랬냐면요.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리면요. 우리는 과태료나 업무정지를 상습적으로 받게 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법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 과태료 가지고는 가중처벌 절대 못 하는데 어쨌든 신고관청이 개업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럼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다가 10일 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죠. 감면 등. 이거는 줄기만 잡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했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반했어요. 그럼 그 위반자가 자진신고를 했어요. 이게 리니언시 제도죠. 리니언시. 만약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과태료를 면제해줘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된 후에 또 자진신고했잖아요. 그럼 과태료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무에서 이것 때문에 한번 이제 문제가 생긴 적도 있죠.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했다. 그럼 이때는 과태료 면제해버립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에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진신고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는 깎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진신고 감면 규정이 있다는 거, 이 정도를 일단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뭐 제가 잠깐 이걸 띄우긴 했는데 포상금제가 있어요. 포상금제가 있는데 이 포상금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상 공인인사법상 포상금제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포상금제를 해버리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게 있구나 라고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PPT 자료를 이렇게만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나갈 때는 이제 언급을 차츰 조금씩 할 건데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제가 있구나. 이렇게만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종강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중개 실무를 보면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요. 건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